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봄인 듯, 봄 아닌 듯, 참 이상한 계절이네요. 제 평생 이런 봄은 처음입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꽃망울을 터트려주는 꽃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우리 인체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날씨가 변덕스럽고 일교차가 클수록 우리 몸은 매우 바빠집니다.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살려면 무조건 36.5도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항상 36.5도를 지켜내는 힘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말합니다. 36.5도를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 몸은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효소들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날씨가 변덕스러운 요즘 같은 환경에서 인간은 36.5도를 유지하는데 온 에너지를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기초 체력이 없는 사람들은 한절기에 무척 힘이 듭니다. 체온 조절하느라 에너지를 다 소비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낼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절기에는 약국이나 병원에 환자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없는 체력에 사람 많은 곳에 가서 꽃놀이라도 하고 오면 더 죽을 맛입니다. 목이 붓고 코가 막히고 눈이 충혈되고 기침을 하고 열이 나거나 몸살로 끙끙 앓게 되는 거죠. 다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를 하면 혈액 소모량이 커지는 것이고요. 하는 일도 없이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잔다면 이미 혈액이 부족해졌다는 신호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혈액이 부족해지면 몸에서는 열이 증가하고 열이 과해지면 세포가 약해지고 무너지면서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낫고 병든 세포를 없애기 위해 면역세포가 출동을 할 테니까요. 그럴 때 병원에 가면 염증 반응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나 진통제를 처방합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산불로 커지는 것을 막듯이 빨리 제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불씨를 없앤다 해도 산에 비가 오지 않아서 건조하다면 제2, 제3의 산불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꾸 감기가 재발합니다. 그래서 봄이 왔는데도 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한 상태에서 항생제나 진통제 등 병원약을 복용하고 후폭풍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설사, 속쓰림, 소화불량, 부종,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약 부작용도 있지만 더불어서 혈액 부족 상태가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도 혈액이 부족한 상태인데 약을 해독하기 위해 혈액이 더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죠. 120세의 장수 시대에는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합니다. 급한 불을 끄려고 너무 많은 약물을 사용하다가는 장기적으로 쓸 에너지가 고갈되어 질병에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한 불은 끄되 장기적으로 혈액을 채우는 쪽으로 방향성을 잘 잡고 나아가야 유병장수가 아니라 무병장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신!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지러움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빈혈은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산소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신 산소를 세포까지 운반하는 세포를 적혈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혈구는 핵이 없습니다. 핵이 있으면 세포의 크기와 형태가 더 커지고 단단해져서 적혈구가 좁은 혈관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핵이 없기에 적혈구는 가운데가 움푹 파인 도너츠처럼 이중 오목 원반 모양입니다. 그 덕에 유연하게 혈관을 이동할 수 있고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모세혈관을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답니다. 핵을 버리고 유연성을 택한 거죠. 즉, 적혈구의 핵을 없앤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진화적으로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핵이 없는 적혈구는 세포 내에서 대사활동을 최소화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산소 운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핵을 가진 세포는 DNA 복제, 단백질 합성 등 여러 가지 세포 활동을 해야 하지만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주된 역할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러나 핵을 버렸기에 적혈구는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핵이 없어서 자기 복제나 단백질 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혈구는 보통 120일 정도의 수명을 가지며 이후 비장이나 간에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적혈구는 골수에서 생성됩니다. 또한 적혈구는 핵이 없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재생할 수 없습니다. 손상이 일어나면 그 적혈구는 파괴되어 새로 생성된 적혈구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적혈구가 서로 늘러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혈구가 서로 늘러붙으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 산소 공급, 그리고 혈관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모세혈관은 아주 좁고 얇은 혈관이라서 적혈구가 하나씩 통과해야 합니다. 적혈구가 서로 붙으면 모세혈관을 막거나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말초 조직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심하면 조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혈구가 서로 달라붙으면 혈액의 점도가 증가합니다. 점도가 증가하면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심장이 더 많은 힘을 써야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압 상승, 심장 부담 증가, 혈전 형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서로 붙은 적혈구는 덩어리처럼 움직이며 특정 조건에서는 혈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혈전이 뇌, 심장, 폐 등 중요 기관을 막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폐색전증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서로 늘러붙는 적혈구 연전 현상이 생기면 빈혈이 아닌데도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혈구가 제대로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니 무척 피곤합니다. 산소 운반이 잘 되지 않으니 호흡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 두근거림, 가슴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발은 당연히 차갑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없어지죠. 그 외에도 다양한 증상에 시달리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적혈구 연전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으니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공부해봐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빈혈이 아닌데도 어지러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혈구 연전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적혈구 연전 현상이 궁금하신 분은 하모니 편지 222편을 듣고 와주세요. 그렇다면 적혈구 연전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원래 적혈구는 서로 늘러붙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적혈구의 세포막이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적혈구는 정전기적 반발력으로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자석을 생각하면 쉬워요. N극끼리 모여있으면 서로 밀어내고 S극끼리도 서로 밀어냅니다. 그러나 N극과 S극은 서로 끌어당깁니다. 적혈구의 세포막이 음전하인 이유는 세포막에 시알산이라는 음전하를 띤 당이 많기 때문이고요. 적혈구를 바다 위에 떠있는 해파리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시알산은 해파리 몸에서 나와서 바깥으로 흩날리는 촉수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촉수들이 적혈구를 보호하고 밀어내고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몸속에 염증이 생긴다면 상황이 달라져요. 몸 어딘가가 아파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혈액 속에 피브리노겐, 글로불린, C 반응성 단백질 등 염증성 혈장 단백질이 많아지거든요. 염증이 있을 때 피브리노겐이라는 단백질이 많아지는 이유는 혈액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피브리노겐은 혈액을 응고시켜 피딱지를 생성한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약국도 많고 병원도 많아서 넘어져서 피가 나고 찢어져도 얼른 소독하고 약을 먹으니까 잘 낫는 거지.
그 옛날에는 소독약도 항생제도 없어서 넘어져서 피가 나고 찢어지면 감염으로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출혈과 염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몸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무조건 피브리노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혈액은 안에서도 새고 밖에서도 셀 수 있어요. 그래서 내상이든 외상이든 몸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새는 곳이 생길라 치면 무조건 피딱지, 즉 혈전이 만들어지고 그게 혈관을 막는 거죠. 몸의 과잉 방어가 오히려 몸을 나쁘게 하는 아이러니인 거죠. 어쨌든지 간에요. 피브리노겐은 상당히 분자량이 크고 길쭉한 고분자 단백질이고 혈액이 새는 곳을 찾아서 혈장에서 자유롭게 떠다닙니다. 단백질은 국소적인 양전화 부위를 가질 수 있어서 음전화를 띤 적혈구 표면에 부분적으로 정전기적 흡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혈구 사이의 반발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정기적 중화현상 또는 물리적 다리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브리노겐 같은 단백질이 접착체 역할을 해서 적혈구가 늘러붙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적혈구 연전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나 류마티스, 루푸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나 세균성, 바이러스성 급성 감염 환자들에게 적혈구 연전 현상은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는 적혈구 연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혈전 용해제를 많이 처방받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왜 혈전이 생겼는지를 생각해보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약에만 의존하면 혈전을 막을 수 없고 적혈구 연전 현상 또한 막을 수 없어서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만성염증을 방치하는 것은 산불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순환계라서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니까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모니 공부방에 입학하실 때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나요? 라는 질문이죠. 어떤 분들은 도대체 그런 것을 왜 물어보는지 무척 의아해하시죠. 그러나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마음과 무척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몸의 문제를 해결함에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돌봄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죠.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이상의 돌봄, 즉 애착관계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무척 중요합니다. 애착은 아이가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과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를 말하는데요. 주된 목적은 안전, 보호, 생존이죠. 단순히 사랑받는다는 감정보다 훨씬 더 본능적이고 생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대로 된 애착관계를 갖지 못하면, 즉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다양한 불균형에 시달리다가 질병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인, 즉 20살이 될 때까지 매우 긴 시간 동안 애착관계가 필요한데요. 인간만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애착관계가 필요한 생명체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애착관계가 깨지는 것, 즉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은 내면 깊은 곳에 숨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에게 자기 물건을 뺏겨서 속상한 아이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는 속상한 아이의 마음을 알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형이니까 당연히 양보를 해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가르칠 뿐입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양보하는 훈련을 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양보하는 게 가장 편안한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누구나 타고난 본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본성과 연결될 때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늘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고 남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다 보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과 단절된 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삶의 의욕이 꺾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혈액과 체액이 부족해지고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오면 우울, 불안, 불면, 공황장애, 호흡곤란, 소화장애,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 등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질병에서 자유로우려면 근본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불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만나야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이를 만나서 꼭 안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잘 버텨줘서 고맙다. 그 작고 여린 어린아이가 잘 살아줬기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 고맙다.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버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수용하고 위로해주고 알아주는 작업이 무척 필요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자기 자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호르몬이 제대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호르몬이 제대로 흐를 때 몸은 비로소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치유는 그렇게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은 타인에게 충고를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타인의 충고에 의존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타인에게 충고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만 워낙 직업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조언하는 버릇이 나와서 당황할 때가 많답니다. 타인의 충고나 평가를 받고 기분이 좋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분명 상대방이 좋은 뜻으로 해줬다는 것은 알지만 말이죠. 얼마 전에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분명 상대방이 저를 사랑하고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제 내면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충고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칫하면 타인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지적하면 그것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처럼 느껴져 자존심이 상할 수 있거든요. 특히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믿는 부분을 지적받으면 더 불편하죠. 또 충고는 의도와 다르게 비판처럼 들릴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도움을 주려는 마음일 수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내가 부족하다는 말인가? 하고 방어적인 감정이 생기기 쉬워요. 만약 별로 친밀하지도 않은 사람이 충고를 한다면 그 저항감은 더 커지겠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기나 해? 라는 감정이 들면서 원래 그 사람이 하려던 의도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반감만 더 크게 생기겠죠.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 자체가 무척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신경체계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HSP, Highly Sensitive Person 이라고 심리학에서 말하기도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초민감러라고 하죠. 타인의 감정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감정적으로 상처를 잘 받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충고받는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 민감한 사람일수록 충고는 나에 대한 판단처럼 느껴져 무척 불편해져요. 그리고 아는 것하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들었을 때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반발심이 생기면서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충고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해요. 상대방이 진심으로 원할 때 또는 정말 상대방이 위험에 처했을 때 비난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담아서 정성껏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충고와 비슷한 게 있는데 바로 잔소리죠. 아이들이 부모의 잔소리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랍니다. 잔소리는 대부분 왜 그렇게 했냐? 는 식의 말투가 많아서 듣는 사람 입장에선 공격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걸 자꾸 지적하면 그만 좀 해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부모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잔소리를 하게 되면 아이는 스스로의 자율성을 빼앗긴 느낌 때문에 저항감이 생긴답니다. 그러니 우리 충고도 잔소리도 하지 말아요. 그냥 지켜봐주고 지지해줘요. 섣부른 충고나 잔소리는 사랑과 오히려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힘 좀 빼고 살아.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 힘을 빼봤어야 뺄 줄 알지. 그러고는 저도 모르게 펑펑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 애쓰고 있구나. 애를 쓰고 산다는 건 어떤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버티고 때론 아프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인간은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고 사랑을 하고 꿈을 꾸고 그걸 위해 기꺼이 애를 쓰는 존재잖아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은 고통과 결핍의 연속이라고 했고 까미는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도 인간은 계속 살아가고 선택한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꿈을 위해,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해, 어떤 사람은 단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애를 쓰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평범한 행복을 찾으려 애를 씁니다. 그러니 애를 쓰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느껴지는 감정의 크기도 다 다르겠죠. 애쓰는 순간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애쓰는 시간들이 뿌듯하고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할 거고요.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애를 쓰는 일인 거죠. 그런데 누구나 다 애를 쓰고 살고 있는데 애쓰는 일이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다만 애쓰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애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우리는 서로의 애씀을 알아줘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는 위로라고 말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위로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연결해 줍니다. 위로받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깊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혼자라는 고립감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의 깊은 통찰이 일어나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로가 없는 삶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위로는 자기 위로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알아줘야 하는 겁니다. 타인의 위로에 의존하게 되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 자신의 감정을 돌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위로, 자녀의 위로, 부모님의 위로에 기대면 기댈수록 관계는 더 나빠질 수 있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듯 전혀 다른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도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죠.
묵묵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우리 서로 애쓰고 있다고 말해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나도 여기 있다고, 우리 같이 애쓰고 있다고 손잡아줘요. 그렇게 서로서로 위로해 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애를 너무 많이 쓰면 혈액이 다 소모되어 진이 빠져버리니 살랑살랑 봄바람처럼 가볍게 살아보아요. 할머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부모님의 아픔이 내게로 전달되고 나의 아픔은 아이에게로 전달되는 감정의 대물림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대물림은 부모나 보호자 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다음 세대에게 무의식적으로 전달되는 걸 말하는데요. 부모가 항상 불안했다면 아이도 특별한 이유 없이 세상을 불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다면 아이도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비슷한 방식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주로 분노, 불안, 슬픔, 수치심 등의 감정이 대물림되면서 걱정이 많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성격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신체화 반응을 넘어 질병으로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감정의 대물림을 끊어야 할까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내 감정이 지금 이 상황 때문인지, 과거의 경험 때문인지 구분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풀어내기 힘든 감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그것은 현재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일까? 슬픔인가? 외로움인가? 두려움인가? 답답함인가? 등등등.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 이와 비슷한 감정을 언제 어디서 느껴봤었더라? 하고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말이죠. 주체할 수 없이 힘든 감정은 대부분 과거의 상처와 연관되어 있기에 현재와 과거를 분리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게 알아차려진 게 있다면 자신의 과거, 즉 내면의 어린아이에게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녕 작은아이야. 오랫동안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항상 괜찮은 척 해야 했고 울고 싶어도 참고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꾹꾹 눌러왔지? 그때 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서러웠는지 외로웠고 슬펐는지 이제 알게 되었어. 그때 어른들이 너를 돌봐주지 못해서 상처받고 움츠러들었던 너를 이제라도 안아줄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야. 그때 네가 느꼈던 모든 감정은 너무나 당연하고 소중한 거야. 울어도 괜찮아. 화가 나도 괜찮아. 외롭다고 말해도 괜찮아. 욕해도 괜찮아. 소리 질러도 괜찮아. 난 널 버리지 않아. 나는 이제 네 곁을 지켜줄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말, 느끼는 모든 것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다 들어줄게. 사랑해. 어린 나 수고했어.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마워. 네 덕에 내가 이렇게 아직도 이 삶을 살고 있어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는 너를 혼자 놔두지 않을게. 항상 네 옆에 있어줄게.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현재와 과거를 분리하는 연습을 하면서 마음을 풀어주다 보면 감정의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가족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풀어줘야 호르몬이 바뀌고 호르몬이 바뀌면 치유 에너지가 잘 흐르게 되어 질병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할머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머리가 무겁다, 머리가 막지 않다, 안개 낀 것 같다, 어지럽다, 시야가 흐리다 등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뇌는 실제로 약 1.4kg 정도로 꽤 무거운 기관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뇌의 무게를 잘 못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뇌가 뇌 척수액 속에 둥둥 떠 있는 상태여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약 50g 정도의 무게로 느껴지기에 우리는 머리 무게를 거의 인식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가면 몸이 둥둥 떠서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도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면 훨씬 통증에서 자유롭답니다. 물속에서 몸이 가벼워지고 실제 무게보다 덜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부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몸이 물을 밀어냅니다. 물은 내가 밀어낸 만큼 몸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것을 부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중력은 몸을 위에서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물속에 들어가면 부력과 중력이 서로 상쇄되어 몸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머리가 무겁고 막지 않은 이유가 수영장에 물이 부족해서 몸이 뜨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싶어서입니다. 뇌 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투명한 액체입니다. 뇌 척수액은 뇌실에서 하루에 약 500에서 700ml 정도가 생산되지만 계속 사용되고 있고 흐르고 있기에 뇌와 척수 주변에는 약 150ml 정도만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뇌 척수액이 과잉 또는 부족해져 두통, 어지럼증, 기립성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 척수액은요, 귀하고도 밀접한데요. 귀는 뇌와 연결되어 있고 뇌 척수액은 귀 안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척수액의 압력 변화가 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뇌 척수액이 부족하면 뇌의 압력이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서 뇌에 영향을 미쳐 이명, 어지럼증, 청력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 척수액은 왜 부족해질까요? 바로 혈액이 부족해서입니다. 물론 혈액과 뇌 척수액은 다릅니다. 하지만 뇌 척수액이 잘 만들어지려면 혈액이 충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 척수액은 뇌실에서 혈액을 기반으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혈액은 몸의 다양한 조직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순환 체액입니다. 뇌 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보호하고 영양 공급 및 노폐물 제거, 압력 조절을 담당하는 체액입니다. 뇌 척수액은 혈액을 바탕으로 생성이 되며 혈액-뇌 장벽을 통해서 보호되고 감염이나 염증 상황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혈액이 충분해야 뇌 척수액이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에너지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만드는 혈액과 뇌가 쓰는 혈액의 균형을 잘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드는 혈액량이 줄어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머리가 무겁다는 것도 몸이 보내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저체중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만으로 고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체중으로 고생하고 말이죠. 돈과 지식의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체중의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체중이 빠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만성염증으로 인한 악액질 상태로 인한 저체중이 있습니다. 악액질은 심각한 체중 감소, 근육 소실, 피로, 식욕 감퇴
전신 쇠약 등이 동반되는 대사 이상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암, 신부전, 만성 폐질환, 만성 신부전, 에이즈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말기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악액질은 단순히 음식을 못 먹어서 생기는 영양실조가 아니라 만성질환에 의해 유도되는 전신 염증 반응과 대사 이상 때문에 생깁니다. 즉, 몸이 일부러 결합 조직과 근육을 분해하게 되는 병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암이 대표적인 만성염증 질환이기에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악액질로 고통받습니다. 우리 몸이 만성염증 상태로 들어가면 TNF-알파, 인터루킨-1, 인터루킨-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고 이 물질들이 단백질 분해와 결합조직 분해를 촉진하고 근육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로 인해 호르몬이 변화하고 식욕이 줄어듭니다. 특히 근육이 빠지면 면역력과 회복력이 떨어지고 항암 치료나 수술의 효과도 줄며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악액질은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몸의 스스로에 의한 파괴 현상이라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이유 없이 살이 빠지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건강검진을 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없이 악액질 상태가 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반드시 기저질환이나 만성염증이 동반될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고요산혈증, 통풍 등은 대사성 질환입니다. 대사성 질환이란 우리 몸의 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사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몸이 먹은 음식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는 모든 생화학적 과정을 뜻합니다.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긴 질환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약 등은 대사성 질환으로 생긴 증상을 없애줄 뿐 대사를 근본적으로 정상화시켜주진 않습니다. 즉, 약은 수치 관리를 해줄 뿐 대사 관리를 해주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으로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 같은 대사성 질환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게 몇 년, 몇십 년 누적이 된다면 나중에는 우리 몸이 만성염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TNF-알파, 인터루킨-1, 인터루킨-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여 악액질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뇨, 고혈압, 고지혈, 고요산 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에 노출이 되었다면 좀 더 근본적으로 대사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약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몸은 대사를 정상화시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많은 통증과 염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옛날에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이해하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염증과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점막이 있습니다. 점막은 인체 내외의 다양한 부위를 덮고 있는 얇고 부드러운 조직으로 점액을 분비합니다. 점막은 점액을 분비하여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내부 표면을 보호하고 습기를 유지하며 병원균이나 먼지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혀, 입, 코, 눈, 귀, 기관지, 위장관, 식도, 위, 장 등 생식기, 요도, 관절 등 다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점막은 피부처럼 물리적 장벽을 만들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침입을 막습니다. 점막은 점액을 분비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점막이 튼튼해야 위장관에서는 음식물의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점막이 튼튼해야 면역세포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막이 무너지면 구내염, 비염, 위염, 장염, 중이염, 기관지염, 안구건조증, 질건조증,
과민성 방광염, 관절염 등등등등 셀 수 없이 크고 작은 질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점막이 왜 무너질까요? 당연히 혈액 부족, 체액 부족, 호르몬 부족 때문입니다. 점막도 세포이기에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막이 재생되려면 혈액이 충분하고 모세혈관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점막은 관절이 있는 점막과 관절이 없는 점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있는 점막에서 모세혈관 막힘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점막에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으면 염증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점막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MMP라는 효소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MMP라는 결합 조직을 분해하는 효소가 결합 조직을 녹여서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어떻게 해서든 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려는 몸부림인 거죠. 염증 반응은 결국 우리 몸이 스스로를 살려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염증 반응만 없애려고 항생제, 진통제,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제산제 등등을 복용하면서 몸을 더 힘들게 합니다. 물론 염증은 산불과 비슷하기에 급한 불은 꺼야 합니다. 그래서 급한 불은 약으로 끄지만 근본적으로는 점막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여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점막은 상피층, 결합조직, 근육층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막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점막의 재생기간은 부위와 기능에 따라 다르지만 외부 환경과 접촉하고 손상받기 쉬운 조직이기 때문에 빠른 재생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뜨거운 것을 먹고 입안이 헐어도 건강한 사람은 며칠 있으면 재생이 되고요. 술을 먹고 속이 쓰리다고 떼굴떼굴 구르다가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술을 찾고요. 설사를 쫙쫙 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다시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점막은 빨리 재생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생이 되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한 사람은 점막 상피층이 손상되어도 점막의 결합 조직과 점막의 근육 등이 튼튼하기에 바로 복구가 되지만 이미 혈액 부족, 체액 부족, 호르몬 부족이 오래되어 만성 염증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결합 조직과 근육 조직까지 말라 비틀어졌기에 회복 탄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점막 복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혈액과 체액을 채우고 호르몬의 균형을 찾아서 점막의 상피층뿐만 아니라 결합 조직과 근육층까지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점막이 촉촉하게 되어서 몸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한문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